반갑습니다. 우리 우간다 선교사 커뮤니티에서 가끔씩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와 거지에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처음 보는 사람 눈이 마주치면 희죽희죽 가까이 다가간다. 두 번째는 무슨 보자기든지 비닐봉지든지 이런 거를 꼭 갖고 다닌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되게 개를 키우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어디의 식당이나 어디를 가서 음식 남는 거, 뼈나 이런 거를 꼭 싸가지고 다닌다. 이것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럽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심재승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익투스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언젠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빨리 그날이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도 가장 척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미라는 지역에 쿠미 유니버시티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의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쿠미 대학은 약 25년 전에 한국기아대책본부라는 데서 설립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이 인수를 받아서 이 대학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쿠미 대학교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학교를 많이 개척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까지 있는데 대학으로 가면은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신학을 한다든지 또는 간호대학을 설립한다든지 직업 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데 우리 쿠미 대학의 특징은 종합대학이라는 거예요. 종합대학을 그 당시에 그 척박한 곳에 처음으로 설립했다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한국 선교 역사를 쓸 때 한 줄쯤은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KBS의 프로듀서로서 주로 문화예술 분야 PD로 한 15년 정도 일을 했더랬습니다. 이 올림픽 관계로 해서 여기 LA 근처에 늘 와가지고 LA 올림픽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보고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LA 근처에 글렌데일이라는 지역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84년도에 LA 올림픽 준비 상황을 철저히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 이름이 톰 브래들리 시장님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 공항 이름이 또 톰 브래들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돼 있어서 나름대로 감회가 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KBS를 떠났고요. 2002년부터 13년간 충청남도 서산에 기독교 대안학교 꿈의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초대교장을 맡아서 그 학교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중고등학교는 교장 훈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장 훈화 시간에 제가 제일 많이 훈화를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나중에 은퇴할 때 뒤돌아보니까 우리 꿈의 학교는 선교 자원의 못자리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적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2013년에 제가 은퇴를 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육자라는 것은 평소에 늘 하던 말과 은퇴한 후에
그 행동 거지가 일치해야 교육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선교적 삶을 살아라, 혹은 선교지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해놓고 본인이 전혀 그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건 교육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자는 스승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살아가는 그의 발자취를 보면서 제자가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이런저런 고민도 없이 우간다 쿠미 대학에 직분을 맡아서 가겠느냐 했을 때 서슴없이 순종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의 기초는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이 가장 확실한 선교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뭐니 해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래 황폐한 땅, 역대 무너진 기초, 바로 그런 곳이 우간다 땅이었습니다. 무슨 일부터 손을 대서 바로 잡아야 될지 앞이 막막했었죠.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의 기도를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한국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에 이제 보조하고 있는 현지의 행정 직원들, 또 교수들 간의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 갈등이기 때문에 참 문화적 갈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우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비유하자면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고는 할까, 그런 어떤 괴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엄청나게 가난한 지역이에요. 아주 척박한 곳이라서 학비를 제때 낼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충분히 모금하지 못하면은 이건 학교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당시에 학생 수가 한 300명 가까이 됐죠. 그나마 이제 그 현지 교사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현지 초등학교로 보내거든요. 대학에 가서 디그리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애들은 한 여성이 보통 한 7명 정도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애들은 많은데 학교가 없으니까 이 교육부 장관이 군데군데다가 학교 건물부터 막 지어놔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졸업생들을 교사로 보내고,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이 학생들이 학점을 따서 은행같이 학점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교육부가 인정하는 그 학점이 쌓아지게 되면 이들에게 이제 디그리를 주어 가지고 정식 교사로 임명이 되는 거죠. 이런 곳에 이제 쿠미 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계절제로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유리창이 하나, 멀쩡한 유리창이 없이 다 이렇게 깨져 있었고요. 학생들이 이런 의자 같은 거 하나씩 들고 훔쳐 나가니까 의자 3개를 이렇게 철심으로 박아가지고 한 세트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들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이었고, 학생들은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사람도 없이 건들건들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왜 이런 곳에 시골 폐교 같은, 오래 폐교된 그런 학교 같은 분위기에 저를 보냈을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이사장이라는 직분이 우리가 예측하듯이 학교의 재정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또 교수진들을 여기저기서 좋은 교수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어쨌든 학교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최종 결정자였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은 무슨 기도가 언어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탄식처럼, 어떻게 보면 신음소리처럼 주여 주여 이런 소리만 계속 터져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맥이 빠지고 좌절하고 이럴 때마다 제가 힘을 얻어서 기억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언제나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간다로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치면은 이사야서 가운데서 유독 이 부분만 이렇게 볼드체로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연히 눈을 좀 덜 비벼서 그런가 그러고 또 한번 비벼보면은 또 이 말씀이 볼드체처럼 굵게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다시 해석을 하면은 쿠미 대학에서 날 자들이,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익투스 교회에서 날 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믿고 제가 여기 왔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무슨 튼튼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씀만 계속 기도 가운데 많이 튀어나오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내려다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끝에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이 우간다 지리를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자동차 운전기사로 제가 채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채용해서 우간다 동북부 지방, 우리 대학이 동북부 지방에 있는데 동북부 지방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학교를 홍보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우간다 대장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한 3달에 걸쳐서 100여 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럼 평균 하루에 한 3학교, 적으면 2학교, 많으면 3학교, 이렇게 이제 찾아다닙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테소 지역이라는 데인데 그 테소 지역에서 거기를 다니는 데는 한 2달이면 충분했어요. 다 돌아다닌 다음에 마지막으로 까라모종이라는 지역을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이거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이나 선배 선교사들이 저를 아주 나무라듯이 뭐라 그랬습니다. 거긴 절대 가지 마라. 거기는 선교사의 무덤이야.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그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여호수아 장군이나 된 것처럼 의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까라모종 지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한 달간 특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온 후에 이렇게 웅덩이가 비가 처적처적 밤새도록 오다 보니까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진흙 같은 이런 웅덩이에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별빛, 달빛에 물이 고여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운전기사한테 고민을 하고 못 가고 있어. 물었죠. 이거 우리가 한 30m쯤 뒤로 백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은 패스하지 않을까?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보니까 한 50m밖에 안 되는데 50m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한 30m 빼서 슉 전속력으로 패스를 했는데 아예 딱 중간에 걸렸어요. 중간에 거기가 아주 진흙이 막 점점 더 파지면서 타이어는 헛바퀴를 계속 돌리고 헛바퀴를 돌릴 때마다 이게 전부 이렇게 유리창에 튀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흙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나가서 이 풀을 뽑아가지고 이 밑에다 한번 타이어 밑에다 깔아보자. 그러고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풀들을 둘이 뽑기 시작했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국은 내린 결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을 전부 주워다가 이 밑에다가 깔아서 두 바퀴가 지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25m, 30m 지점에서 걸렸으니까 앞으로 한 30m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동원할 길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렇다고 그냥 또 하루를 넘길 수도 없고 가끔가다 우리 차 옆으로 지나가는 동물이 있는데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 내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진흙밭을 걸었습니다. 기사한테는 너는 계속해서 돌을 주워 모아라 해놓고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보겠다고. 이 산 언덕 저 밑에 높은 데 올라가면은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하체의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찰떡같이 신발에 쩍쩍 붙고 어떤 때는 신발 자체가 빠지기도 하고 이런 길을 가야 되니까 하체의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도저히 가기가 힘든데 돌아다 보나 목표한 저 언덕배기까지 가는 거리나 딱 중간에 와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계속 갈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러고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얻어서 산 언덕 중간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바위 평퍼짐한 바위에 누워가지고 보슬비는 계속 내리는데 바위에 누웠죠. 누워서 잠깐 잠이 들은 것 같아요.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이제 뭔가 따뜻한 기운을 느껴서 눈을 떴는데 하늘에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커다란 쌍무지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무지개의 색깔 속에 무슨 해바라기 밭 같은데 해바라기들이 막 날리는 이런 환상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멀리 쳐다보니까 땅에 있는 곳이 어떻게 투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해바라기 밭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해바라기유 그 기름을 짜가지고 여러 가지 식용유로 쓰기 때문에 해바라기 밭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왔으니 저 해바라기 밭에 물이 많이 고였을 것이고 물꼬를 빼서 물을 빼주지 않으면 저건 다 썩어버릴 거니까 누군가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쪽으로 막 다가갔습니다. 가는데 그 길도 또 뭐 한 1-2km 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진흙밭을 걸어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가니까 예상과 똑같이 어떤 노인네 한 분이 거기서 이제 해바라기 밭에 물꼬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영어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부릉부릉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알통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거 밀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액션으로 액션 언어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를 마침 찾아서 그 할아버지의 가이드로 그 학교를 찾아서 이제 교장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학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한 2km를 걸어서 전부 돌을 들고 와서 나중에 그 찻길에서 빠져나온,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너무 무리를 해서서 그 후유증으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 말라리아라는 것을 저는 모르고, 제가 무리를 해서 이게 몸살 날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몸살이지 그러고는 몸살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것이 악화가 된 것이죠. 말라리아를 더 악화시키고 해서 아주 열이 41도 이상 올라가는 극한의 상황까지 올라간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학교마다 했던 특강은 대개 이런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우리나라와 우간다의 그때 상황을 비교를 해주면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주로 비교를 해주죠. 그러고는 지금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러면서 두 나라가, 원래 그 당시에 6.25 전쟁 후에는 우간다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한 70년대로 오면서 비슷해지다가 80년대부터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은 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첫 번째였다. 그래서 우리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자식 공부를 하면은 목숨을 걸고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하나 요인은 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편만하게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한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완전히 전쟁 후에 잿더미가 됐던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이렇게 선진대열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도 똑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또 신앙으로 반듯하게 자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이 씨앗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복을 줄 것이다. 꿈을 갖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쿠미대학에 소개를 하고 이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이런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 100명씩 정도의 학생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우간다의 동북쪽에 있는데요. 우리 동북쪽 우간다의 이 북쪽에서는 이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 우간다 위에 북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을 어떤 띠로 해서 그 위에는 아프리카라고 하지만은 중동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랍어를 쓰고요, 산유국들이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가다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다피 리비아 사람인데 지금은 죽었죠. 이 가다피라는 사람이 이슬람의 대부로 군림하던 시절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전 아프리카를 알라에게 바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슬람의 남진 정책을 강력하게 후원을 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정말 너무 간단한데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가난한 지역을 집중 공략하라. 두 번째는 어린 영혼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라.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교사들을 파견하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사들을. 세 번째로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못 갚으면은 이슬람으로 개종시켜라. 그리고 그 빚은 탕감해 주어라. 이런 전략으로 많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 순식간에 이슬람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케냐도 지금 상당히 이슬람이 올라가고 우간다도 물론 점점 이슬람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 요충지에 우리 쿠미 대학이 있는 거예요. 동북방에서 내려오려면은 딱 그 길목에 있는 대학이 우리 쿠미 대학인데, 이 이슬람의 세력을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가 버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쿠미 대학의 선교적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로 살펴보면은요, 우리 우간다 북쪽으로는 남수단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DRC 콩고, Democratic Republic of Congo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케냐가 있고, 남쪽으로는 빅토리아 호수를 둘러싸고 탄자니아가 접하고 있고요. 루안다, 부룬디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대부분 내전을 겪고 있어요. 종교적 갈등, 또 무슨 석유 자원에 대한 문제, 또 중국과 미국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난민들이 생기니까 난민촌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데가 우간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비교적 공기가 이 기후가 적응하기 좋고 하니까 우간다 북방의 강원도 땅만한 난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200만이 넘을 거예요. 난민들이 주로 남수단 난민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는 제가 이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차피 망할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래도 망할 것 같고 저래도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망했으면 돌아가도 명분이 있지 않냐, 이런 좀 묘한 심리적 뭐라 그럴까요? 이런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의 난민 학생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수단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지금은 180명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요, 참 학교가 묘한 현상이 일어나더군요. 우간다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디그리를 받는 거예요. 디그리를 받는 것이 목표지 뭐 공부를 해서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남수단 난민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 정신교육을 시키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강조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나라의 모든 대학이 다 문 닫았다. 여기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귀국해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사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의 바탕을 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네이션 빌더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를 받고 공부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 켜놓은 그 대학의 도서관, 거기에 가보면은 전부 이 대부분이 다 난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 학생들이 자극을 받았어. 야, 우리도 이거 안 되겠네. 저 학생들이 저러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빈둥빈둥 학점만 받으러 오면 되나? 이런 어떤 자극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민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한 5, 6년 전의 일로 기억되는데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그 나라의 제일 그 권위 있는 일간지가 뉴비전이라는 신문인데, 그 신문을 딱 보는데 교육부에서 평가가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실도 부족하지. 구미대학이 뭐냐면 폐쇄 대상 학교라고 올라간 거예요. 폐쇄해야 될 학교다. 첫째는 교실도 부족하다. 둘째는 학생 수 대비해서 도서관에 앉을 좌석도 부족하다. 세 번째로는 도서관과 책도 부족하다. 네 번째로는 교수진들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그때 뭐 3명인가 4명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대학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으니 폐쇄해야 되겠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한 7개 학교가 올라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쿠미 유니버시티 이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에 저는 뭐 거의 마음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 교수들한테는 월급을 몇 달 밀리다 보니까 교수들이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왜 월급을 제때 안 주냐 이러고 데모를 하고, 근데 그거 거기까지만 끝이면 좋은데 학생들이 또 데모를 해. 왜 우리는 학교에 왔는데 수업을 안 하냐 이래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뭐. 그런데 그때 마침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으니까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부터 거의 2년간이나 지속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발등에 불 끄느라고 하나 이것저것 그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남수단 난민들하고 같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광약처럼 내버려져 있던 그 땅을 다시 개간해서 농장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그 정부로부터 정식 차터라 그러는데 대학의 인가입니다. 인허가증은. 인허가증이 우리는 지금 조건부 인허가였거든요. 근데 조건부 인허가가 아니라 정식 차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발등에 불 끄다가 제출하지 못했던 그 서류들을 이 2년 동안에 다 완비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교육부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우리가 정식 차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차터 기간 동안에 공립학교들은 봉급의 기본급여를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뭐 유지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절반쯤이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는 다 문을 닫아버렸어. 왜냐하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내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재정이 없으니까 학교가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폐쇄돼 버렸는데 우리 쿠미대학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2달에 한 번씩 정식 급여를 주자. 그러니까 50%씩 주는 건데 그거를 2달에 한 번씩 준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했더니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에게. 야, 쿠미대학은 이 와중에도 봉급을 줬대. 절반이나. 자기네들은 출근도 안 하고 받는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한국교회 파송 이런 또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자기네들 간에 어떤 그 갈등의 골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메워주고 선교사들 너무 감사하다. 또 한국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절반씩이나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서로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골이 다 메워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쿠미 대학은 그전처럼 아무나 오면 순서대로 뽑는 대학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법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혁대를 졸라매는 학생들이 아니면 오기가 어려운 그런 대학이 되어갑니다. 도서관에는 밤마다 면하게 불꽃이 불을 밝히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넘쳐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됐냐 하니까 2,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는 대로 다 뽑으면 금방 3,000명이 돼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절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도 모자라고 기숙사도 여전히 부족하고요. 시설이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점점 밀려드는데 교실이 부족하니까 텐트를 치고 교실을 하고요. 망고나무가 커다란 한 10m 되는 그늘을 내리는데 그 망고나무 주변에다가 시멘트로 1, 2, 3, 세 바퀴에 이렇게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앉고 중심에 교수가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 이런 형태로 한 10개의 망고나무 교실이 있습니다. 또 여학생들 기숙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학생들 기숙사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학생들은 천상 나가서 마을에서 이제 요만한 원룸 같은 거를 얻어서 보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문란이랄까 또 무슨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의 고민이 참 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동안에 참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일은 우리 심재승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심재승 교수님을 만난 것은 한 7년, 8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기독교 교육에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최소한도 요 정도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리더로서 요 정도 수준은 돼야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한국의 교수들이 기독교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결점이 뭐냐면 영어로 바로 강의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야 되고 통역을 세우다 보면은 이상하게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심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을 특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 부부가 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심 교수님 강의는 너무 명쾌하고 아주 클리어하고 정말 도르트 대학에서 올해 교수상을 여러 번 받으신 분답게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제 우간다 현지 교수들만 좀 교육을 시키자 했었는데 여기에 우리 선교사 커뮤니티가 다 동참을 해서 함께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이제 강의가 열광하고 막 박수가 터지고 환호를 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 교수님 신이 나셨어. 그때 오셔서 그래가지고 일주일 하던 거를 제가 일주일 더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모두가 다 열화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내주셔서 한번
교육을 우리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우리 대화가 발전을 해서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우리 그 기독교 교육의 이 대학에 있는 핵심 리더들만이라도 교수님 그 강의를 좀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기독교 교육의 파운데이션을 깔았으면 하는 것이 우선순위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도르트 대학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이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우리 총장, 부총장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에 핵심 리더 7명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또 뭐 아이오와라는 데가 가보면 알지만은 그냥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우리가 한 며칠이나 되었나, 한 열흘 되었나요? 영하 15도 정도 되는 그 날씨에 밤늦게까지 아침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밤늦게 한 10시까지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요, 저희들 머릿속에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마음속에 아마 어떤 그 작정을 하셨는지 우리 학교를 위한 그 책을 하나 편집을 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동안 아마 교수님이 연구한 모든 그 지식의 집대성이랄까 그런 책이 아마 제목이 By Faith였던가요? 그 책을 이제 책으로 내셔가지고 지난번에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내가 늘 바짓가랭이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그래서 교수님에게 1년에 최소한도 한 2주 정도 오셔서 우리 교수진들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간절하게 드린 일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은 뭐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많지만 이렇게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 심 교수님 이외에 다른 데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도르트 대학을 은퇴하실 무렵에 교수님은 자신이 평생 손때가 묻었던 그 책들을 다 박스 해가지고 또 본인의 책뿐만이 아니라 동료 교수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아프리카 쿠미 대학을 돕자 해가지고 그 책들을 다 모아서 그걸 박스로 해서 U-Haul이라는 이 트럭 시스템이 있더군요. 거기에 직접 싣고 14시간 운전을 하셔서 저 콜로라도 우드랜드 파크라는 그 동네에 지금 그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그 책들이 우간다 쿠미 대학에 잘 도착해서 우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란 무엇이며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단상처럼 지나가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입으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염치 없는 말입니다만은 선교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척박한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국 땅으로 떠났다는 사실이 일단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떠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함께 멈춰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후반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우간다에 그 얼마나 역대 파괴되어 있습니까? 노예로 영국 지배하에 있었죠. 노예로 막 팔려갔죠. 그렇습니다. 또 저는 오늘 특별히 엊그저께 며칠 3일 전인가요? 우리나라의 광복 79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500년 역대 파괴된 그 나라,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그 역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았던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시간 관계상 미국 선교사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광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 120년 전 얘기예요. 120년. 한 젊은 미국 선교사 부부가 조선 왕조 마렵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충청남도 공주 지방이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조선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서 의논을 해봤대요. 조선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그 이름으로 짓고 싶다. 그랬더니 많은 답변이 광복이다, 해방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아들 광복에 이어서 두 딸도 낳았는데 그 이름은 각각 올리브와 로즈라고 지었답니다. 그때가 1906년이에요. 1906년이니까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인지 시대적 감각이 들어오죠. 1906년 논산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공주 쪽으로 이제 오는 길에 많은 비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비 피할 곳을 찾다가 무슨 이상한 이런 집이 하나, 허름한 집이 있길래 굴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냐 하면은 상역관이에요. 여러분들 상역관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역관이 뭐 하는지 그 서양 선교사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그 상역관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전날 장티붓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 모든 장사 지냈던 도구들을 거기다 모아놓는 그런 상역관에서 이 선교사님이 자다가 거기서 안타깝게도 장티붓에 감염되어서 이 광복의 아버지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사모님은 졸지의 과부가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년쯤 지난 다음에 그 부인이, 사모님이 두 딸을 데리고 남편이 묻혀있던 그 공주 땅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지방에 몇몇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모님이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 47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풍토병을 앓다가 죽어서 지금도 충남 공주 땅 영면공원이라는 영면동산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후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바로 조선이 일제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정 통치하에 있던 한 2년간 우리가 미 군정하에 있었죠. 그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 미 군정 장관이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지 중장이 간절하게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참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자기 부관을 참모를 하나 찾아달라. 그래서 뭐 몇 군데 이력서 받고 이렇게 갖고 보니까 당연히 누가 됐겠습니까? 우광복이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공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광복이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광복은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이 우광복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지 장군이 우광복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한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그러니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재 50명을 나에게 좀 추천을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우광복이가 50명을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선교사하고 상의를 했죠. 그 어머니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가 또 선교사 커뮤니티에 이 소식을 또 전했죠. 이래서 이제 추천받고 거르고 해서 50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 4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그로부터 30년 만에 500만 성도가 되고요.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독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거목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추천했던 분들 중에 훗날에 장차관을 지냈던 분이 4명이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도와서 기독교 입국이라는 그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제도가 참 신기한 제도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생전에 한 번은 반드시 목사님을 만나도록 사회 구조를 짜자. 이런 토의를 한 흔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것이 학교에 가면 교목, 군대에 가면 군목, 병원에 가면 원목, 회사에 가면 사목,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역대 파괴된 나라의 기초를 다시 만들게 되는 역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아니,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자신이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이든 직분에 관계없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혹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강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염려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 혹은 이런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선교사님들을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 보내서 때로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고 때로는 이단들의 손에 매를 맞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 위협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선교사들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생각이 어떤 결론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그런데 나는 왜 자식을 낳았지? 자식이 왜 필요하지? 결국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질문이고 비슷한 대답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필요하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 다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사람을 땅끝까지 보내서 그래야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다가오게 하려는 뭔가 attraction 그러죠.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말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그 향기를 남겨놓고 오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년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선교의 정의입니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무익한 종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에 가장 감사한 것은 많은 통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런 데를 자진해서 오겠습니까? 월급을 줍니까? 무슨 특별한 보너스를 줍니까? 비행기표를 대줍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통역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어떤 때는 다툼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중보자들을 준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구미대학을 이끌어 오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 많은 증인들과 함께 지켜보며 간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남은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투스 교회, 우리 동역자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구미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언젠가 함께 우간다에 오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비전을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